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당뇨병 시리즈 3탄입니다. 오늘은 인슐린 저항성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을 저항한다 이런 뜻인데요. 먼저 지방에 대해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은 여성들이 많이 끼는 피하지방이 있고요. 남성들이 많이 생기는 내장지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소성 지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소성 지방은요, 지방이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지방이 있는 것을 이소성 지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에 지방이 있는 거 지방간, 췌장에 지방이 낀 거 지방췌장, 심장에 지방이 낀 거 지방심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이소성 지방은 근육에도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방은요, 아디포카인이라고 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이 많은 곳에는 바로 염증이 생기고 그 지방이 많이 침착되게 되면 그 조직을 파괴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의 지방이 10년 내지 20년 정도 이렇게 계속 끼게 되면은요, 결국 간염 상태로 가고 일부는 간경화가 될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술을 적게 먹고 체중 감량을 하게 되면은 지방간은 의외로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올 수가 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췌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췌장에 지방이 낀 지 3년 내지 5년이 되게 되면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30 내지 50%로 떨어지고요. 당뇨병 진단 후에 5년이 경과되게 되면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30%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췌장에 지방이 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은 굉장히 그 생명에도 지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밥을 먹었잖아요. 밥이 바로 포도당에 대해서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데 근육에 지방이 많은 이소성 지방이 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밥을 먹고 포도당이 혈액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혈당이 약 90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그런데 바로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인슐린이 나오면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인슐린 리셉터가 있죠. 인슐린과 인슐린 수용체가 딱 결합을 해서 인산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근육과 지방의 GLUT4라고 하는 관문이 딱 열어져야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를 공부하면은 인체가 굉장히 세밀하고 정밀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소성 지방이 근육에 생기게 되면 이 인산화의 오류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오류냐면요, 티로신 인산화가 정상적인 상태인데 인산화의 오류를 가져와서 세린 인산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소성 지방이 많은 사람은 인산화의 오류로 세린 인산화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밥을 먹어서 혈액 속에 포도당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돼서 인슐린 수용체가 딱 만나서 인산화가 돼야 되는데 티로신 인산화가 안 되고 세린 인산화가 됐죠. 그러면은 인슐린을 저항하게 됩니다. 인슐린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었는데 근육 속으로 포도당이 들어오지 못해서 힘을 내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초기에 당뇨가 생기는 원인이 바로 지방이 많아서 당뇨병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렇게 근육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더 살이 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근육은 세린 인산화로 인산화 오류가 생기지만 지방세포는 아직은 정상적인 티로신 인산화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밥을 먹으면 포도당이 근육으로는 못 들어가고 지방으로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근육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으로 가속화돼서 막 들어가니까 살이 더 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 겉에서 보기엔 퉁퉁하게 살이 찌고 굉장히 건강하게 보여요. 그래서 참 건강하게 생겼네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당뇨 환자들은 살은 찌는데 내가 밥을 먹어도 근육에 힘을 못 써요. 짜증이 나고 정말 먹는 것도 함부로 못 먹이고 너무나 힘든 병이죠. 그런데 이 당뇨병이 더 진행이 되게 되면 지방에도 인산화 오류가 생겨서 지방세포에도 결국은
세린 인산화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밥을 먹었는데 근육으로도 포도당이 못 들어가요. 지방으로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런 뇨당 상태, 당뇨라는 것이 소변에 당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뇨당 상태가 되게 되면은 이제는 완전한 당뇨가 되면서 살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당뇨 환자는 살이 찌게 되지만 나중에는 살이 빠지게 되고 굉장히 힘을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태가 바로 당뇨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뇨병이 진행되지 않도록 먼저 체중 감량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뇨약을 먹는 이외에 우리가 이 당뇨를 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식품이 뭐가 있냐 봤을 때 바로 많이 먹고 있는 여주 속에 카란틴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천연 인슐린 역할을 해서 췌장을 보호하고 췌장 기능을 되살려주는 그런 식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에서 많이 나와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잎속에 인슐린 저항성, 그러니까 티로신 인산화로 다시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식품도 도움이 되고요. 지방을 감량하기 위해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필요한데요. 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에 있는 HCA라고 하는 이 성분은 우리가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할 때 ATP 구연산 분해 효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차단하기 때문에 비만이 생기는 것도 예방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해주는 그런 좋은 식품입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마그네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인산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산화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마그네슘이 있어야지 이 인산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인슐린이 인산화되는 것뿐만 아니고요. 우리 몸의 모든 효소와 호르몬이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단백질이 활성화되려고 하면은 모두 인산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눈가가 떨리거나 장단지에 이렇게 쥐가 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쥐가 나면 마그네슘을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300여 가지의 효소 호르몬의 반응에 반드시 마그네슘이 있어야지 인산화가 일어나서 단백질이 활성화돼서 우리 몸이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우리 몸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당뇨병의 그 인산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데요. 이 마그네슘이 부족한 식사를 했다. 아니면 너무나도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서 마그네슘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마그네슘이 많이 빠져나가고요. 그다음에 장이 안 좋은 사람도 내가 먹은 이 영양소, 미네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태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 적어도 하루에 600mg 이상의 마그네슘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군요. 그 다음에 당뇨 환자들은 열심히 근육을 키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운동을 할수록 근육의 이소성 지방이 많이 사라지겠죠. 그렇게 하면서 근육을 키우게 되면 인산화의 오류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는 밥을 먹고 눕거나 자거나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반드시 움직이고요.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는 것이 당뇨병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주나 바나바나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그 다음에 마그네슘도 챙겨 먹어야 되고 또 당뇨 환자에게 굉장히 필요한 미네랄, 크롬이죠. 이런 것도 챙겨 먹으면 좋고요. 셀레늄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B군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가 잘 돌아가서 에너지 대사가 잘 되면 비만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L-카르니틴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도 지방의 대사를 도와주는 성분으로서 비만과 당뇨에 도움되는 그런 성분입니다. 이와 같이 인슐린 저항성에 도움되는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